서개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학개미 구조대 배진범 강동수입니다. 네, 1년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각자의 생업이 바쁘기도 했고 책도 쓰기도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년이나 방치해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죠. 네, 저희가 그동안에 뭐 주시장을 떠났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엄청 물려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종목에 대해서 계속 트래킹하고 있기도 했고 박사님은 계속 공부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긍정하고 컨셉은 똑같습니다. 저희들 화약에 맞춰서 미국 주식들 위주로 이 주식에 뭐 저희가 뭐 이게 고점이다 저점이다 이런 판단을 함부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주식에서 현재 주목해야 될 이슈는 이거고 영향받을 이슈는 이거니까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투자에 이로울 것이다, 이런 거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무래도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화학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주식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적어도 벌써 뒤에 나오고 있어요. 무조건 갖고 있고 네. 적어도 이 기사와 이걸로 부자 된 사람은 주변에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저희의 영원한 서학의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주식인데 오늘 좀 테슬라에 좀 꼼꼼하게 네, 가시기를 뭐 특히 올해 1월에 저점 100달러를 찍었었기 때문에 이때 혹시 구매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까지 하셔서 최근에 테슬라 한 대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 초에 1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150% 정도 성장을 한 26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 테슬라 질문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스토리 스톡 같은 느낌으로 테슬라를 좀 바라봐요. 나는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 머스크 형이면 난 뭐든지 간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게 트윗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내년이면은 뭐 로봇택시가 될 것이다. 내년에 뭐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주식이 오르고 광팬덤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인베스터 데이 때 보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막 주주들, 개미 주주들 막 와가지고 일론 머스크 나와서 밖에다가 마이크 들고 한번 얘기하면은 환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스토리 스톡이 있는 거고, 이제 스토리 스톡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초기 단계 양산 체계가 100만 대도 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이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험이 되는데 이제는 100만 대가 넘어섰고 작년에 100만 대가 넘어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80만 대 정도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얘기에 따르면 2020년에는 2천만 대를 2020년이 아니죠. 2030년이죠. 2030년에는 연간 생산량 2천만 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천만 대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만든 것이 1년에 1,400만 대에서 1,500만 대예요. 내연기관차 다 합쳐서. 그러면 토요타를 앞서는 그러니까 생산 대수에서도 1위 기업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펀더멘탈 자체에서도 이제 이 자동차 기업에서는 1위 기업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펀더멘탈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요. 같이 연관해서 핵심 질문은 그러면은 자동차 카 컴퍼니냐 테슬라가. 카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하나. 네, 영업이익률 대비 주가의 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테슬라를 자꾸 AI 컴퍼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캐시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로봇택시의 미래, 자율주행의 미래,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 많은 이 유튜브에 있는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방송 전문가들도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밸류에이션을 대단히 높게 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카 컴퍼니로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약 50% 친다라면 약 50%의 밸류에이션은 자율주행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이 구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쯤 구현이 될 것인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오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 컴퍼니로서도 얼마나 파괴적인지, 지금까지 있었던 흔히 말하는 OEM 방식으로 조립하는 이런 완성형 자동차 회사하고 테슬라가 애플하고 닮은 부분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수직통합이라고 하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혁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카 컴퍼니로서도 전통적인 카 컴퍼니하고 비교될 수 없는 이러한 펀더멘탈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은 네, 카 컴퍼니로서 바라보더라도 좋은 회사고 그렇죠. AI 컴퍼니로 바라봐서도 좋은 회사다.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가 컨비네이션 되어 있다. 네. 다만 AI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가고 있고 오히려 카 컴퍼니의 속도가 더욱더 지금 빠르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 AI 컴퍼니라기보다는 카 컴퍼니로서의 그 상승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소식들이 나올 건지 어떻게 변해될 건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지만
AI 컴퍼니로서의 가능성을 제가 캐시 우드라든지 뭐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다르게 좀 늦게 보고 있거든요. 한 2035년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 근거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차근차근 카 컴퍼니에서 AI 컴퍼니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가지, 지금처럼 뭐 AI 컴퍼니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다가 뭐 당장 뭐 내일이면 로보택시가 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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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시는 분일 텐데. 네. 돈나무 누나라고. 네. 그리고 네, 영어 이름 캐시우드. 네. 이분은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우선 뭐 전통적으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에 대한 광팬이 바로 이 캐시 우드잖아요. 캐시 우드가 사실은 올해 초에 이 주가를 예측을 했습니다. 주가를 예측했는데 2026년에 테슬라의 주가가 1,800달러까지 가겠다고 예측을 했고, 최근에 이 NACS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충전하는 시스템이 지금 테슬라로 단일화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는 2,000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반론을 제기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 600달러 정도까지 갈 거다라는 그 예측의 좀 근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왜냐면 주가에 먼저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주가를 얘기하고 제가 600달러로 얘기하는 것의 근거들을 오늘 좀 풀어드릴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우선은 이 2,9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이 2,900달러를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난번에 이거 쪼개기 전에 이 예측한 거거든요. 심지어 이거 다 장표를 보니까 네. 이거 베어 시장일 때를 가정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불시장일 경우에는 5,800달러인데 이게 5,800달러가 아니라 이 장표는 사실은 이 분할하기 전에 나온 거예요. 분할하기 전에 나온 거라서 실제로 지금 가격으로 이걸 환산을 하면은 이게 한 2,000달러 정도 될 거예요. 이게 한 1,800달러 정도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가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베어마켓에서도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그 레비뉴를 보면은 오토노머스 라이드 홀 레비뉴, 그러니까 즉 이게 로보택시거든요. 네. 로보택시에서 이것이 실제로 실현될 거라고 보는 거고, 이건 486달러 정도가 여기에서 가치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식의 어떠한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로보택시가 확실하게 들어와 있고, 여기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에너지 섹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가 없고, 사실은 그 월스트리트의 월가의 그 테슬라의 주가 예측에서 보면은 작년 4분기까지 테슬라의 에너지 섹터에 대한 예측 수치도 없고 전망 수치도 없어요. 요번에 1, 4분기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 부분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에너지 섹터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거하고, 여기 로보택시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좀 많다라는 것이 이 캐시 우드가 지금 출원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앞선 장표 보여주신 게 캐시우드가 작성한 거예요. 예, 이거는 저기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온 거예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표시를 해본 거거든요. 1, 2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편하게. 그래서 이것이 베어마켓에서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고, 베어마켓에서도 1,800달러는 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지금 PE를 25로 봤을 때 533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 저의 좀 특징은 뭐냐면 900만 대가 팔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셀프 드라이빙의 그 전체 지금 40만 대 정도가 지금 FSD를 갖다가 정기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FSD는 되게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FSD 자체가 갖고 있는 이름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기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완전한 자율주행, 흔히 말하는 4단계, 5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FSD가 3단계도 가격까지는 갈 거라고 보지만 2026년에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자율주행 3단계부터는 생산자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단계하고 3단계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3단계부터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셀프 드라이빙 3단계에 갈 수가 없죠. 지금 웨이모라든지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죠.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 같은 데서. 이거 자동차 사고 나면은 택시업자이기 때문에 이걸 만든 웨이모랑 크루즈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이거를 3단계라고 해가지고 FSD 지금 뭐 12 버전이든 13에서 이제 베타를 뗀다고 하는데, 이걸 내보냈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은 테슬라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힘든다라는 거고, 하지만 50만 대 정도의 테이크 레이트, 그러니까 즉 구독은 하는 거죠. 지금 구독하면은 $100 넘게 나잖아요. 이 구독자가 저는 500만까지, 뭐 50만까지는 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판매된 것이 누적되면은 한 80만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한 80만 대 정도에서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800만 대가 800만 대, 죄송해요. 네. 800만 대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로보택시는 저는 매출을 0으로 본 거고, 다만 에너지 부분에서 매출이 470억 달러 정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 수익률은 에너지 부분에서 수익을 낸다는 건 어떤 비행을 가지고? 그거를 물건을 팔 때마다 따죠. 메가팩을 팔 때, 아, 그 다음에 충전소에서 수익을 내는 것.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그래서 에너지 부분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충전소에서 수익을 내는 것하고 메가팩이라든지 파워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면서 또는 솔라루프라든지,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사업부에서의 매출 부분이 중요하게 차지를 할 거고, 그거를 P를 25 정도로 봤을 때 533달러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즉 2026년에는 저는 이건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533달러는 간다. 그런데 캐시 우드처럼 이것이 1800달러가 간다, 2000달러가 간다라는 것은 그 전제 조건에 에너지 사업을 갖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셀프 드라이빙 카의 그것이 로봇 택시로서 산업이 전환된다. 그래서 미국의 상징적인 도시에서 로봇 택시가 나올 경우에 테슬라에 이렇게 주가가 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캐시 우드의 말을 믿으셔도 돼요. 뭐 2000달러까지 간다라고 믿으셔도 되긴 되지만, 그거는 조금은 너무나도 낙관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대단히 좋은 그림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만 간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돈 벌어서 빨리 저축해서 네. 전 재산 여기다가 지금 몰빵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누적적으로 투자해도 될 것 같고,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가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 것은 생산에서 600만 대가 가지고 있는 900만 대죠, 저는. 900만 대를 충분히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900만 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것. 900만 대를 생산한다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900만 대를 생산하는데 여러분 수익률을 20% 가까이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률이 10% 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20%의 수익을 낸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크다라는 거고, 이 20%의 수익률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북미 지역으로 중심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FSD의 구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FSD가 근데 아직 북미 이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잖아요. 유럽이라든지 한국에서는 FSD가 아니라 오토파일럿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만약에 저는 망한다고 치면은 그거는 이제 P가 한 15 정도로 갔을 경우에는 한 173달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극과 극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주식 추천하는 방송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173달러도 갈 수 있다. 근데 뭐 그렇게 그런- 가정하신 이유는 왜 그러신 거예요? 우선 이거는 이제 에너지 매출도 하나도 없고, 네. 로보택시도 매출도 없고, 그다음에 FSD도 매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차만 팔아가지고 남는 회사로 갈 경우에는 우선은 카 컴퍼니로 완전히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표를 거꾸로 읽어보면 네. 카 컴퍼니로서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근데 앞장표 다시 넘겨주시면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 더해지면은 이제 네. 이런 가치로 올라갈 거다. 네, 로보택시를 제로로 보더라도 에너지라든지 FSD가 어느 정도 구독자 수를 확보할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거꾸로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만 계속 체크해봐도 그렇죠. 되게 유의미하게 투자할 수 FSD 같은 있겠네요. 경우에 여기서 제가 썼지만 대당 평균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총 승률이 100%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수익성이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FSD가 저는 중요하지, 셀프 드라이빙 카 그 자체가 중요한, 그러니까 로보택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FSD의 진화와 여기에 대한 구독자 수들이 증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보시면 가격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거고, 2026년에 500달러 정도는 530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이 메가팩입니다. 메가팩 같은 경우는 벌써 이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다음에 벨기에 이런 데서 계속 팔리고 있죠. 그래서 대단히 큰 프로젝트들이 지금 팔리고 있으면서
테슬라에 있어서 매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파워월은 집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양열이라는 것이 풍력이라는 것이 재생에너지가 예를 들면 어느 때에는 많이 생산되는데 어느 때는 많이 생산되지 않잖아요. 네. 그 중간에 저장시켜 놓는 아. 거거든요. 그러면 균등하게 에너지가 갈 수가 있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 같은 데서 여기서 사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에너지 저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메가팩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재생에너지 단지 옆에 있어요. 태양열 발전소 옆에 있다든지 풍력 파크 옆에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메가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하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도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에도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테슬라가 했던 게 이제 솔라팩 같은 거 하고 집에다가 저장하는 파워팩 같은 거 하다가 메가팩이라는 게 갖고 지금 메가팩 2.0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테슬라에서 이거 장표가 테슬라에서 나온 거야. 지금 자기네들 아직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킬 거라고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최근 네, 최근 요번에 올해 있었던 2월 달에 있었던 인베스터 데이 때 자신들이 요 정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뭐 벌써 2년치는 솔드아웃 되는 그러니까 생산해도 대량적으로 생산해도 솔드아웃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있는 거고 이걸 괜히 밸류에이션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네요. 네네. 일론 머스크도 뭐라고 그랬냐면 에너지 스토리지의 그로스가 지금 뭐냐면 베이클 그로스를 갖다가 오버페이스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성장률을 보다 지금 스토리 성장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 사업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때 물론 비율로 차지할 경우에는 카에 비해서 10분의 1이 채 안 돼요. 10분의 1 채 안 되지만 이게 되게 수익률이 좋다는 거하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같이 다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카 컴퍼니는 차만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이 자주 고장나니까 부품 팔아서 현대자동차도 현대자동차 서비스 통해서 돈 벌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어떻게 꼼꼼하게 버티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직 통합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좀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뭐 예를 들면 리파이너리, 리튬 리파이너리 사업도 지금 공장도 건설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었네요.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은 테슬라 특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기관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대단히 인기가 있다는 게 월스트저널의 최근에 매달이죠. 이것이 3월 달에 보도예요. 3월 달 보도면 되게 있는데 여기 대단히 큰 장표들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 2023년 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구매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의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일 이동평균선이네요. 네네. 인디비주얼 인베스터들이 되는 그러니까 대단히 개인이 매수. 네, 개인의 매수세가 대단히 2023년 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또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유튜브에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이것도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 22년에 2022년부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2019년부터 광풍이 있었지만은 이 광풍이 2022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거는 1월부터 2월까지 양이에요. 1월부터 2월의 양이 다 따라서 작년에 구매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양인 거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특히 1, 2월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줍줍의 시기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시기로 봤기 때문에 100달러에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해 1, 2월에 테슬라 주가를 구매했고 이분들은 아마 차익 실현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카 컴퍼니로서의 그림을 봤을 때 중요하게 우리가 외워두어야 될 부분이 2030년에 테슬라가 밝힌 생산 목표는 2천만 대라는 거예요. 2천만 대를 어떻게 구가할 것인가. 그리고 프라핏 마진을 20% 내외에서 유지하겠다. 이건 거의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대량 생산하면서 페라리 정도의 프로핏 마진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프로핏 마진 사실 이 자동차 인더스트리의 마진율이 10%를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를 유지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그거는 생산 공정의 혁신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 오늘 그래서 제가 먼저 테슬라의 생산 공정의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산 공정을 보면 보통
이러한 스탬프하고 이제 몰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부분적인 것들을 만들고서 그다음에 바디를 전체를 땜질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볼 필요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이 다 뭐냐면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해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고 기존의 카 네. 컴퍼니 사는 방법. 네, 이거는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가 처음 만들었을 때 포드 자동차가 당시에 있었던 유럽의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프랑스의 자동차들, 영국 자동차를 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컨베이어 벨트를 네. 도입을 하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라고 있는 것은 거의 자본주의 상징이잖아요. 네. 노동자는 제자리에 서 있으면은 물건이 와서 나는 똑같이 나사만 조립하면은 네. 되는 것.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을 대단히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던 거죠. 테일러짐이라고 얘기하고 네. 소품종 네. 생산 체계를 갖췄다고 하는 게 네. 포드가 시발점이죠. 네, 포드가 시발점이죠. 포드의 모델 T라고 하는 것이 시발점이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자동차 프로덕션 프로세스에서의 혁신이고요. 두 번째는 1970년대하고 80년대 사이에 일어났던 토요타가 만들어냈던 린 프로덕션 또는 린 매뉴팩처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저스트 인 타임 매뉴팩처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스트 인 타임 매뉴팩처링은 이런 그림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오늘 타이어가 20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전에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포드 자동차는 처음에는 타이어도 생산했어요, 직접. 타이어도 직접 생산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차 유리도 생산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요즘 아웃소싱의 비율로 나가는 건데, 아웃소싱 하는 사람들이 타이어가 100대가 매일매일 필요하니까 일주일이면 7일 다 돌아간다고 쳤을 때 700개가 필요하면은 여유 있게 해가지고 800개 정도를 매주 초에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창고도 800대를 관할해야 되고, 그쪽은 생산할 때도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퀄리티 검증을 해줘야 되고, 입고를 받을 때도 예를 들면은 토요타에서 800개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건비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토요타가 이거를 없앤 거예요. 우선은 이 하루에 100대가 필요하면 매일매일 한 105개만 배달해라. 그럼 저스트 인 타임 프로덕션이죠. 그리고 이거 딱 맞게. 네, 딱 맞게 하고, 린 프로덕션은 뭐냐면 우리가 상호 신뢰 관계를 계속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퀄리티 컨트롤을 너네가 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또는 너네가 안 하면 우리만 하겠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퀄리티 컨트롤하는 것을 한쪽만 하자. 그것만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재고에 대한 비용도 아끼고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R&D에 대한 비용도 어떻게 보면은 아끼는 거고, 아껴서 사실 비용을 낮추는 게 되게 그렇죠. 그리고 공장의 부지 공간도 되게 줄어드는 거죠. 네. 또는 동일한 부지 공간에서 자동차가 더 많이 생산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저스트 인 타임 프로덕션의 토요타가 혁신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코스트 리덕션이 이루어지죠. 품질 관리도 잘 됐고,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이 일본 차가 미국과 유럽을 상륙을 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미국 기업들 크라이슬러라든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또는 독일 와서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라든지 프랑스에서 르노라든지 시트로엥이라든지 피푸조라든지 이런 자동차 기업들을 완전히 물리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뭐냐? 토요타죠. 토요타가 지금 가장 많이 팔릴 정도로 완전히 시장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혁신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데 테슬라는 많이 생산하고 전기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덕션 프로세스에 있어서 역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전환점이죠. 그렇죠. 세 번째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100년의 자동차 역사에서 세 번째 전환점을 테슬라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장의 이미지는 테슬라 멕시코 기가팩토리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공장의 건설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2024년 하반기,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하반기라고 하지만 12월 정도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025년부터 공장이 가동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테슬라의 프로덕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생산 공정의 혁신이 100% 구현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그 텍사스의 기가팩토리라든지 베를린 기가팩토리라든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구현이 됐다라면 이제는 100% 여기서 구현된다고 볼 수가 있죠. 무엇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그림이 여러분들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나왔던 이 테슬라의 언박스드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자동차 생산 공정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처음에 프레스 공정을 거쳐요. 그래서 찍어내죠. 양옆에를 찍어내기도 하고, 앞에 프론트를 찍어내기도 하고, 후반부인 레어를 찍어내기도 해요. 찍어낸 다음에 다 찍어낼 수 없으니까 찍어낸 것끼리 또 용접도 하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바디를
만들어냅니다. 바디를 만들어내고 여기 이걸 프레스한 거를 붙여서 네, 다 붙여가지고 바디가 이루어지면 여기 문짝까지 붙여서 이 칠을 하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문짝을 떼어냅니다. 문짝을 다시 다 떼어내고 왜요? 그래야 안에다가 뭘 집어일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문짝을 다 떼어내고 흔히 말하는 어셈블리 라인에서 하나하나 다시 이제 다 조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내형을 그쵸. 하나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문짝을 붙입니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플렉시빌리티는,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건 찾아보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해진 루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전기차의 과정들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근데 우선은 테슬라가 만들었던 가장 큰 특징은 하나, 이것이 가연하게, 이거는 지금 벌써 기가 팩토리들 지금 텍사스라든지 베를린이라든지 상하이에서 작동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무인 운반 차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인 운반 차량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기 중간에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네. 마치 컨베이어 벨트 같지만 컨베이어 벨트 같지 않은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실수가 일어나요. 사람이 다쳐요. 그러면 전체가 멈춥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만 하니까. 이 순서대로 해야만 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얘가 옆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해서 하나하나씩 여기서 차곡차곡 쌓일 수도 있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동할 수 있는 네. 카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카트죠.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모델 3 같은 데에서 만들어지는 데다가 모델 Y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 컨피그레이션 하면 일주일 뒤에는 모델 2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셈블리 라인에 고정된 라인에서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소나타 만드는 데서 절대 제네시스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는 유연성 있게 모델을 바꿔낼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인 운반 차량이 있으면서 가능해졌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래서 무인 운반 차량들이 테슬라에 처음으로 가동됐다는 부분은 대단히 생산 공정 혁신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가 프레스죠. 기가 프레스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거를 한 덩어리로 찍어냄으로써 용접 공정을 많이 없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가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자동차도 폭스바겐도 토요타도 도입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가 프레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론트 라인이 한 덩어리를 찍힌 모습이죠. 그 과거에는 요거 찍고 요거 찍어서 요거 두 개를 용접으로 연결을 해냈다라면 이제는 한 덩어리로 찍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어 부분이겠죠. 뒷부분. 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가 크게 찍혀지는 겁니다. 두 덩어리가 찍혀지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내려면 용접으로 옛날에 다 붙였다라면 용접으로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공정이 단순화되는 거죠. 이거는 레어하고 프론트를 갖다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아까 말했던 레어고 프론트고 양옆에 바디고 문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차체 밑이죠. 네. 자, 이것을 따로따로 생산해도 돼요. 네. 따로따로 생산해서 연결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과거에는 따로따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 모습을 갖춰지면 여기 차체 공정에서 완전한 바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자동차 모양, 우리가 보는. 그리고 이것이 도색도 되고 여기에다가 어떻게든지 문짝만 떼어내고 다시 만들어내는데, 무조건 이 순서를 지켜야만 하는. 그렇죠. 이 순서를 지켜야만 하는. 자,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파라렐하게, 자, 앞부분 생산 라인에서 조립을 할 수 있는 거고, 뒷부분만 계속 어떤 라인에는 조립을 하는 거예요. 네. 앞부분만 조립하고 옆에 바디만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만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이 서로 합체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겠어요? 네. 원래는 합체된 상태에서 빈약하게나마 네. 합체된 상태에서 조립을 계속했다라면은 테슬라는 앞에 덩어리, 뒤에 덩어리, 물론 이것도 기가 프레스를 확 찍어냈지만 여기다가 뭐 붙일 거 붙이고 밑에 붙일 거 붙이고 옆에 붙일 거 붙이고 있다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박스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포드가 만들었던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혁신은 한 사람이 단일 노동을 함으로써 거기 부분에서의 단가를, 노동 생산성을 높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팀에서는 큰 차 옆에 다들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거리면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레어, 프론트 부분만 모여가지고 짧은 조그만 공간에서 프론트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 레어만 뒷부분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을 수 있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충돌도 되게, 공간 활용이 되게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서는 모델 3는 요 차체 하나, 모델 3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모여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번부터 나오는 것들은 요 조그만 프론트나 레어에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닥 작업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덴서티 같은 경우도 44%가 좋아진다는 거고 스페이스의 효율성도 공간의 효율성도 30%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2030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조립 과정이 맨 마지막에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4680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이 맨 마지막 위에 의자를 올려요. 의자를 올리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맨 마지막에서 이게 낑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다 있다가 밑에 바인이라는 건 바닥도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바닥도 없이 옆에 측면 따로, 앞에 따로, 뒤에 따로, 밑에 따로 해서 밑에는 배터리와 의자만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합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할 수 있고 옆에도 할 수 있고 다 앞부분도 할 수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차 전체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같이. 네. 차체를 쪼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건 프론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프론트 앞부분, 자 여기 앞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 네 사람들은 앞부분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예를 들면 8사람이 낑기기에는 공간이 부닥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네 사람이 조금씩 앞부분 하는 사람, 옆부분 하는 사람, 옆부분 하는 사람, 뒷부분 하는 사람씩 나눠져 있다면 여기에는 공간이 앞부분이 크기가 작으니까 앞부분만 네 사람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훨씬 더 빠르게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간도 적게 차지하면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파라렐이에요. 파라렐이 뭐냐면 병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쪽 라인에서는 앞부분만 하고 옆에 라인은 원래는 공정 라인은 하나예요. 어셈블리 라인. 네. 근데 테슬라는 무인 운반 차량으로 여기 와서는 4개의 라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앞부분만 하는 사람, 뒷부분만 하는 사람, 옆에 바디만 하는 사람, 아랫부분만 하는 사람.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동시 조립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지금 그럴 필요를 없애버렸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립을 하더라도 나중에 합치면 되니까. 합치면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언박스드라고 거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는 것처럼 차체가 하나의 덩어리였을 경우에는 여기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1시간에 10가지라면 여기서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1시간에 10가지는 똑같이 하겠죠. 사람은 4명이니까 1시간에 10가지 하는데 저 옆에 지금 뒷부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또 다른 밑바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에 10가지씩 하는 사람들이 지금 노동자 숫자만 많으면 동시에 1시간에 사실은 40가지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병행을 하면 여기서는 1시간에 4명이 10가지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치면 1시간에 10가지를 해요. 1시간에 10가지를 하는 팀이 여기 또 있어요. 1시간에 10가지 하는 사람이 또 있고 1시간에 10가지를 또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지금 40가지의 일이 1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합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마지막 밑바닥을 조립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의자를 올린 다음에 이 배터리와 의자가 같이 쭉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체가 되는 것이 테슬라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이 왜 중요하냐? 비용을 낮추는 거. 아까 전에 린 프로덕션이 뭘 했습니까? 코스트 리덕션을 했잖아요. 네. 비용을 낮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판매 가격이 동일했을 때 비용을 낮춘다는 것은 프로핏 마진, 이윤율이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모델 T도 1909년에 한 대당 $850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이후로는 1924년에 이게 $260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260로 내려가도 마진이 남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때 미국 차들 나머지 회사들이 다 망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850로 낡은 생산 공정으로 만들고 있는데 모델 T만 $260 팔아도 또 프로핏 마진이 남아요. 그러니까 모델 T가 세상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2030년 갔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같은 이런 방식이 지금 첫 도입된 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멕시코 공장에서 도입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예상하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모델 2입니다. 일명 $20,000 미만의 차. 그러니까 아주 저가형 모델이죠. 이 저가형 모델을 이 생산 공정으로도 하면은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프로핏 마진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GM, 제너럴 모터스 CEO가 뭐라 그러냐면 $20,000에서 $30,000까지의 자동차에는 우리는 마진을 못 남긴다 그랬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자동차 볼트입니다. 볼트는 GM이 생산해도 프로핏이 없는 차예요. 영업이익률이 0원이. 영원인 거죠.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데서 영업이익률이 대단히 낮잖아요. 네. 낮은 이유들이
여기에서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모델 2, 즉 아이오닉보다 훨씬 5보다 훨씬 더 저렴한 2만 달러 미만의 차를 만들면서 여기에서도 영업이익률을 20% 낸다. 2만 달러 차에서 페라리 영업률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 AI에 의해서 가능하기보다는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혁신함으로써. 완전히 카 컴퍼니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그 카 컴퍼니 측면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물론 일론 머스크는 저기 주변에 서 있는 4명을 언젠가는 옵티머스로 바꾸겠다고, 로봇으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죠. 더 훨씬 더 단순한 작업이고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차체를 갖다가 4명이 작업하면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립하는 거거든요. 다리로 걸어가면서. 네. 그러려면 옵티머스는 걸어가면서 조립하려면 힘드니까 제자리에 서서도 조립할 수 있다. 왜? 덩어리가 작으니까. 자기가 맡아야 되는 구간이 적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에 의해서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순수한 카 컴퍼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여기 로봇이 있다는 건 이거는 분명히 AI가 결합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하튼 카 컴퍼니만으로도 여기는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지금 테슬라의 표현으로는 50%를 절감하겠다. 그래서 18,000달러에서 22,000달러 사이에 모델 2를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야만 여러분 2030년에 2천만 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천만 대를 그런 유지를 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이미 이것이 계획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카 컴퍼니만으로도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토요타 현재도, 이건 현재 수준이에요. 현재 수준에도 토요타가 자동차 퍼카 만들 때보다 테슬라의 프라핏이 8배가 높아요. 와. 어마어마한 현재도. 차이거든요. 현재도. 그러니까 절반을 줄이지 않고 세 번째 생산 혁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안 왔는데도. 근데 이것이 들어간다라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프라핏 레이트가 대단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장기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거는 2025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2025년과 2026년에, 왜냐하면 멕시코 공장이 모델 2를 생산하게 되고, 이 멕시코 공장이 모델 2를 생산하면서 지금 중간중간에 상하이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을 갖거든요. 3주간 막 2주간. 이때마다 조금씩 이 생산 공정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 공정 방식이 나중에는 베를린 기가팩토리라든지 텍사스 기가팩토리, 또는 뭐 지금 예측되고 있는 인도의 기가팩토리, 뭐 이러한 부분에서 왜냐하면 2030년까지 13개에서 16개의 기가팩토리가 만들어져야 2천만 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팩토리는 대단히 많이 지어질 거고, 새로 지어지는 데는 다 이 생산 공정,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대단히 저가의 자동차를 가더라도, 왜냐하면 모델 3, 모델 Y를 2천만 대 팔 수는 없거든요. 네. 최소한 1,000만 대 이상은 1,000만 대 이상은 모델 2에서 나와줘야 돼요. 2천만 대를 파는데 다 제네시스도 다 판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급 차량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슬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폭스바겐 회장도 얘기했죠. 우리도 ID1, 그래서 2만 달러짜리 만들겠다. 2만 달러짜리 전기차. 전기차를 만들겠다. 즉 대부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가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가형 전기차를 누가 먼저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제가 조금 이따 또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AI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지금 설명을 해버릴까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벤츠를 타거나 BMW를 타면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BMW나 벤츠를 탔다는 거. 왜 문 닫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하차가? 저는 가장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 문을 닫을 때 이 쿵 하는 느낌이 뭔가 안전한 덮개가 저를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이런 승차감들이 되게 좋거든요. 문을 닫을 때 이런 느낌. 근데 그거 한 달 정도 타면요, 항상 문은 그렇게 닫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새로움이 없어요. 네. 남들이 BMW 탄다, 벤츠 탄다 하니까 쳐다보는 눈들은 좀 느낄 수 있지만 나 스스로의 이 차가 더 새롭다 이런 건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습관적으로 차를 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만약에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BMW가 처음에 5대 있어요. 사람들이 BMW 탄다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100대의 자동차 중에 5대가 있으면, 근데 나중에 100대에서 90대가 다 BMW면 쿨하고 힙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막말로 해서 개나 소나 타는 거가 되는 거죠. 그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테슬라 세대 있으면 뭔가 쿨하고 힙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테슬라가 100대의 차 중에서 95대다.
이 모델 2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연간 2천만 대가 생산된다는 건 그냥 모든 거리의 테슬라의 차들이 곳곳에서 소나타처럼 돌아다닌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으면은 뭔가 나는 다른 차를 탄다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비유를 어디다 들까요? 아이폰에다가 비유를 들어볼까요? 그럼 저희 예를 들면은 어머니도 아이폰 갖고 계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 쓰는 아이폰하고 제가 쓰는 아이폰은 다르거든요. 제 조카가 쓰는 아이폰 있어요. 제 조카가 쓰는 아이폰 대학생인데 쓰는 거 보면 제가 많이 부끄럽거든요. 나는 왜 아이폰을 이렇게밖에 못 쓸까? 우리 어머니하고 나의 갭만큼 저 친구하고 나의 갭이 저렇게 존재하는구나. 그건 뭐냐면 동일한 디바이스인데 다른 익스피리언스를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뭐가 해줍니까? 하드웨어가 해줍니까? 아니에요. OS. OS죠. OS고 거기는 앱이에요. 네. 테슬라가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지난주부터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테슬라에 지금 앱을 공급하는 건 테슬라만 했거든요. 네. 서드 파티를 처음으로 알겠다. 열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앱스토어 만드는 거네요. 앱스토어 만들고 SDK 만들어서 앱스토어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다른 체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100대의 테슬라 중에서 그러니까 깔린 것 중에서 90대가 다 테슬라라고 해도 이 90대는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는 거고, 이건 탈 때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쿵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품의 차별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흔히 말하는 인스톨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IT에서 우리가 사업할 때 네. 얼마나 가입자가 많으냐. 가입자가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야지 앱을 만들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앱을 만들 유인도 생기고 앱을 쓰면서 여기에서 서로 다른 익스피리언스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입자가 많은 인스톨드 베이스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무진장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보급이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기아에서 만든 EV9인가요? 3로로 해가지고 지금 뭐 탱크처럼 하나 만들었잖아요. 미국에 팔기 위해서. 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쪽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아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3인용 차를 파든 4인용 차를 만들지 않에 2천만 원짜리 때 비싸봤자 한 2,200만 원 이런 정도의 그 자동차를 만들어줘서 마구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급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위에 소프트웨어로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테슬라가 지금 갖고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카 컴퍼니는 독립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카 컴퍼니가 안 되면 AI 컴퍼니는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 컴퍼니가 돼야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올릴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앱 생태계처럼 애플이 돈 버는 것처럼, 애플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드웨어로 지금 돈 벌고 있고, 애플의 매출 중에서 지금 아이폰이 차지하는 매출이 전체 50%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팀 쿡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서비스 매출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에요. 하드웨어가 깔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태치드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폰을 사면은 애플 워치를 산다든지 에어팟을 산다든지 이런 비율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깔리는 하드웨어 위에 서로 다른 체험을 해가지고 앱 생태계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애플 페이도 집어넣고 뭐 이제는 대출도 해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런 은행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가 많이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가형 자동차를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면서도 프라핏을 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고,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이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혁신이고, 그것을 테슬라에서는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즉 병행해서 만드는, 그래서 합체한 마지막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는 뭐 토요타하고 테슬라의 기본적인, 보세요. 처음에는 토요타의 프라핏이 더 높았거나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죠. 테슬라의 프라핏이, 그러니까 베이클당, 퍼카당 이 프라핏이 늘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 격차가 점점 더 날 거라는 거예요. 거의 토요타는 고정적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이미 혁신한 다음에 거기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 프로세스 혁신에 대단히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자,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혁신이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대단히 오래전부터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수직 통합을 준비해 왔다는 거죠. 수직 통합을 잘하는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애플이에요. 애플의 주가가 중요한 이유도 나중에 저희가 애플 때 얘기했지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기가 막히게 돼 있는 데가 애플인 겁니다. 하드웨어에서 또 소프트웨어까지. 이런 부분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칩까지 만들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도 드디어 칩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테슬라 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볼 수 있죠. 우선은 테슬라가 있는 리튬 마이너 공장을 지금 사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튬 공장, 그러니까 리튬 채굴하는 것도 테슬라는 구매를 하겠다. 왜? 리튬에 대한 가격 의존도가 지금 되게 심하잖아요. 네. 물론 요즘 다시 한참 올라갔다가 작년에 하반기부터 내려갔다가 요즘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국면이지만 뭐 100% 모든 리튬 생산하는 걸 다 사겠다는 건 아니겠죠. 채굴하겠다. 하지만 하나 정도는 사가지고 어느 정도의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생각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가 M&A 전략에 따라서 리튬 마이닝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이 계속 다른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몽고도 방문했습니다. 몽고도 방문한 이유가 몽고가 전 세계에서 쿠퍼가 대단히 많이 나는 나라예요. 구리죠. 구리도 아주 소량이지만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원자재 확보에 직접 일론 머스크가 뛰어든다든지, 물론 이런 것도 다 트위터 CEO를 그만두니까 이런 시간이 나는 거긴 해서 트위터 CEO를 그만둔 것이 결정적으로 주가가 상승되는 데 있어서는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되게 중요한 거. 직접 리튬 리파이너리. 재활용인가요? 아니죠. 리파이너리. 정제소. 아. 그러니까 리튬이 이제 원석이 오는 거예요. 네. 우리 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수 석유화학공업단지. 네. 그다음에 뭐 울산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죠. 그러니까 석유 원유를 수입해서 원유 수입한 건 우리 자동차 직접 집어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경유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가솔린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아스팔트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리튬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텍사스 공장이 있습니다. 리튬 리파이너리 이거를 지난 5월에 공장을 이게 삽을 떴어요. 사실은 정제된 리튬을 사는 게 너무 비싸니까 네. 아예 수식도 통합의 일환으로 원석을 사갖고 와서 공장도 사버리고, 뭐지, 리튬 뭐라고 해야 되지? 광산도 사버리고, 네. 거기서 나온 거를 내가 정제까지 하겠다. 네, 정제를 근데 뭐라고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트윗에 썼냐면 리튬 리파이너리는 머니머신이라고 했어요. 돈 찍어내는 기계다. 사실 여기에서 리튬 가격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본인들이 생산하는 것은 1밀리언 일렉트릭 비클의 수요가 되는. 근데 지금 벌써 100만 대 이상 생산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100만 대는 우리가 가격 변동에 시달리지 않겠다. 우리가 리파이너리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 리파이너리를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2025년부터 작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갈람 멀었어요. 2025년부터는 뭐 벌써 제가 예측하는 건 2026년에 900만 대니까 그 중에 100만 대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독립성을 갖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마진율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핏 마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지. 이걸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성을 확 줄여버리겠다는 거는 그렇죠. 워낙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리튬 가격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2022년에 그런 해였죠. 이런 부분도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5월 달에 공장에 대한 공사가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2025년부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680 배터리도 이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이것도 뭐 LG 엔소라고도 같이 하고 파나소닉하고도 같이 하고 또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을 씁니다. 4680은 지금 모델 Y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텍사스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4680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는데 4680 배터리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또 신조어를 개발을 했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미리 말씀드린 테슬라 인사이드. 테슬라 인사이드. 그게 뭐냐면 인텔 인사이드라고 혹시 아세요? 네.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인텔 인사이드라고 네. 옛날에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노트북에도. 네. 저는 굳이, 왜냐면 혼다가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든다. 너무 힘들어요. 돈 많이 들고. FSD를 혼다가 만든다. 혼다같이 지금 늦게 시작한 차가 만들기 힘들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거고 미국에 있는데 회사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미국 북미 지역 자율주행 완전히 현대가 구현하려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은 요번에 NSCS처럼 이 충전기 포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그냥 FSD는 테슬라 거 쓸래. 그러면 자체 껍데기는 아이오닉과 EV가 자동차가 지나가지만 여기에 테슬라 인사이드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배터리도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4680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만의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배터리까지도 자기만의 디자인에 의한 일종의 반도체 칩 같은 거잖아요. 이거를 자기만의 설계를 통한 4680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것도 이거는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벌써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모델 Y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텍사스 공장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이에요.
네, 자동차 보험에서 그 사고율이라든지 운전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면서 스코어를 만들어가지고 리얼타임 이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가격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95점을 받을 경우에는 뭐 $210. 네. 가격이 점점 다운되겠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스코어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먼슬리 프리미엄이 바뀌는 이런 식의 어떠한 자동차 보험도 미국 10개 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51개 주에서 다 하는 건 아니라 미국 10개 주에서 하고 있다는 건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처음에 애플이 서비스 시작할 때도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지만 작은 돈이지만 큰 포션이 아니지만 애플도 처음에 서비스 부분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도 테슬라도 작게 시작하고 있지만 늘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즉 리튬부터 보험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모두 다 맞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FSD죠. FSD가 제일 좋은 점은 저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걸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레비뉴. 네? 즉 구독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처음에 다 살 수도 있고 구독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걸 구독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북미에서 구독자가 테슬라가 밝히는 것은 40만이에요. 40만 대에서 구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달 $150씩 40만 대가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서비스 레비뉴라는 거죠. 네. 이런 서비스 레비뉴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율주행의 완전한 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FSD의 구독자를 늘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저는 이건 북미권에서는 전체 앞으로 판매되는 모든 것들의 FSD 구독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버전 12 베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하드웨어 4가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3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모델 Y부터 해가지고 하드웨어 4가 들어갑니다. 4가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여기에 라다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라다가 안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만 가지고 네. 자율주행을 했었잖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다가 아니라 레이다 아니에요? 독일식으로 읽어서 그래요. 네. 레이다. 그래서 레이다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되게 거리감을 되게 정밀하게 측정을 네.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칩도 테슬라 칩이 들어가는. 이게 하드웨어로 해가지고 FSD용으로 해가지고 착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하드웨어가 업데이트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 하드웨어를 장착해야 FSD 지금 버전 12 베타까지 나왔지만 이게 12의 베타가 아닌 10이라든지 13이라든지 14까지 갈 수가 있는 거. 우리도 노트북 보면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바꿔야 업데이트가 또 버전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지금 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40만 명이 이렇고 지금 1억 5천만 마일을 달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다 여러분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어프로치하고 있는 방법은 FSD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웨이머라든지 크루즈가 하는 방식은 실험용 자동차 500대, 1000대, 10,000대를 갖다가 돌리면서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그냥 트라이얼 에러를 거리에서 해버리는 거죠. 실제 이용자들이 해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소프트웨어가 다른 느낌을 줄 거라는 거고요. 테슬라 인사이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테슬라 인사이드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 인사이드하고 같은 거죠. 네. 자, 이것이 요번에 테슬라 주가가 특히 1사분기 2023년 1사분기 성과 나오고 나서 좋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계기점은 우선은 첫 발은 트위터의 CEO에서 물러날 것이다. 새로운 CEO가 올 것이다. 이것이 가장 주가 상승의 첫 번째 모멘트였고 두 번째부터 지금 랠리하고 있는 건 다 이것 때문이잖아요. 네. 즉 처음에 포드가 앞으로 우리 충전할 때 그러니까 미국에는 CCS 방식이 있고 CCS 방식으로 이제 대부분 쓰고 있는 거고 NACS, NA가 노스 아메리카거든요. 네. 북미 지역의 표준 방식으로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있는데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따르겠다는 것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12,000개의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촘촘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레인지에 대한 앵사이어티 이것이 사라지겠죠. 충전해서 이거 충전소 찾아야 되는데 그럼 테슬라도 다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따라지면 여러분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요즘 보면은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800km 간다, 1000km 간다. 이거 제가 보기엔 쓸데없는 패러다임이에요. 배터리 한번 충전해서 400km만 가도 충분해요. 충전소만 곳곳에 있으면. 지금 기름차도 한번 주유한 다음에 1000km 가는 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배터리는 한번 충전하면 1000km를 찾고 그래요. 그럴 이유 없다는. 그러면 배터리가 커집니다. 배터리가 커지면 여러분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지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요. 자꾸 고급 전기차로에 대한 패러다임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2만 달러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네. 2만 달러짜리 전기차 만드는데 한 번 충전하면 1000km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만큼 큰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사실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무게도 무거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패러다임을 2만 달러짜리 저가형 전기차를 누가 시장에 먼저 공급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정할 거고, 이 패권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충전소가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고, 테슬라는 이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차저를 이렇게 깔았다라는 거고, 12,000개나 되는 것을 촘촘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고, 이게 도미노 이펙트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포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GM이 들어왔죠. GM까지 들어오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것이 볼보입니다. 볼보는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물론 주주는 길리가 갖고 있는 중국 회사지만 유럽에 있는 회사인데, 유럽에 있는 회사가 굳이 NACS를 쓰지 않아야 되는데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죠. 현대차도 지금 NACS를 도입할까 고민한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도미노 이펙트로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유럽에 있는 자동차들도 폭스바겐이나 벤츠도 미국에 팔기 위해서 NSCS 쓰면은 기왕 NSCS 만드는 거 뭐 하려고 유럽 판매용은 CCS로 쓰고 미국 수출용은 NACS를 쓰고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로 단일화시켜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유럽마저도 통일시켜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크다라는 거죠. 표준이 되네요. 표준이 되는 거죠. 물론 중국 시장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전기차 시장이던 내연기관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은 지금 중국 시장이고, 두 번째가 미국 시장이고, 세 번째가 유럽 시장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은 통일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이런 차저 업체들도 특히 차지 포인트라든지 EV고가 지금 되게 미국에서 큰 회사들인데, 네. 여기에서도 지금 테슬라에 NACS를 쓰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거의 뭐 도미노 이펙트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나왔던 경제학 논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기차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네. 여기서 카는 여기서 전기차예요. 전기차의 개수가 늘어나면 하나의 스테이션에서 갖고 있는, 왜냐하면 스테이션 하나에 하루에 100대가 충전을 했다고 치죠. 충전소. 네, 충전소. 네. 그러면 충전소에 100대가 충전했는데 이제 포드하고 GM하고 볼보가 몰려와요. 네. 그러면은 200대가 충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충전소 땅값도 들어갔으니까 네. 이 충전소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충전소 하나당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네. 그러면 이거 충전소 사업하면 돈 많이 벌겠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전소 숫자가 늘어납니다. 충전소 숫자가 늘어나면 자동차에 있는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전기차의 숫자가 더 많아져요. 네. 전기차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충전소의 밸류에이션은 또 높아지고 선순환이네요. 완전한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요번에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월가에서 예측하는 것은 2030년 정도 되면 테슬라가 충전소에서만 200억 달러 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너지 사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메가팩도 있지만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는 이 슈퍼차저에서 이 충전기의 단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 충전소에 대한 테슬라 슈퍼차저 입장에서도 슈퍼차저 더 질 거 아니에요? 겁나게 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포드나 GM들도 계속 쓸 거고, 왜냐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테슬라만 쓰면은 여기에 땅값까지 생각하면은 되게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전기를 더 많이 파니까. 전기 팔 때도 마진이 남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충전기의 단일화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더스트리에서 고트 테크놀로지의 공급자로,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는 걸로 나갈 거다. 그러니까 NACS 채택을 하는 거잖아요. 오토파일럿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혼다라든지 뭐 스즈키라든지 뭐 이런 일본 지금 뒤늦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그냥 뭐 미국 수출하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쓰지 뭘, 테슬라의 FSD 쓰지 뭘, 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FSD 만들고 오토파일럿 만들면 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솔루션 공급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수익을 창출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테슬라 인사이드, 이건 그냥 제가 가칭으로 한 건데, 이 테슬라 인사이드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만약 이런 일이, 그러니까 NACS에서 발생했을 때 지금 주가가 치고 올라갔듯이, 이런 솔루션들이, 테슬라의 솔루션들이 파워드 바이 테슬라가 들어갈 경우, 즉 테슬라 인사이드라는 우리가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시면 이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커머더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대중재가 돼서 우리가 타이어는 어디서 사갖고 오고,
뭐 유리는 어디서 사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 만드는 것처럼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테슬라 걸 사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심지어는 4680 배터리까지 사올 가능성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로 왜 사람들이 구별할 때는 배터리 뭐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슬라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만드는 구글이 되는 거예요. 구글이 되는 거고, 삼성 폰에도 그게 들어간 거고, 뭐 샤오미 폰에도 안드로이드 들어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데도 샤오미 폰과 삼성 폰은 다른 거예요. 갤럭시는. 왜? 똑같은 안드로이드를 쓰지만 안드로이드를 쓰지만 다른 하드웨어도 폰이거든요. 다르고 하드웨어가 다르니까요. 그러면 분업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혼다라든지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디자인, 현대는 디자인의 어떠한 편의성 있는 걸 만들지만 안에는 안드로이드가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에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대한 징후를 NACS가 보여줬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를 테슬라 인사이드라고 명명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네. 애플과 비슷한 방식이긴 하잖아요. 네. 자기만의 독특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쓰는 거. 네, 출처 통화 똑같은데 테슬라 인사이드는 완전히 또 또 구글과 같은 방식이 안드로이드처럼 생태계를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네들 자동차들을 자기네들의 전기차는 애플 방식으로 계속 수익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거고, 그것들이 아닌 시장은 또 볼 수 있는 게 테슬라 인사이드라는 그 개념처럼 네. 솔루션으로 장악할 거고, 네. 거의 전기차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애플식의 방식도 있고 구글식의 방식도 테슬라가 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6월 6일 날 트윗을 날렸어요. 여기 빨간 밑줄 친 거 보면은 Happy to license autopilot FSD. 즉 라이센스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 인사이드를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다는 거고, 제가 뭐 어디 하늘에서 이런 뜻이 찾아냈겠어요. 이런 데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미 라이센스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6월 6일 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더 테슬라 테크놀로지까지. 솔루션 공급자가 되겠다는 걸 그냥 살짝 흘린 거네요. 네, 살짝 흘린 거고, 이러한 비즈니스를 NACS만 충전기에만 두지 않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비즈니스의 확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테슬라에서는 이 슈퍼컴퓨터 이름을 도조라고 불러요. 도조를 갖다가 finally coming next month니까 이것이 지금 6월 기사니까 7월 달에 처음으로 옵니다. 7월 달에 만들어지는 거 오는데, 이게 처음부터 슈퍼컴퓨터가 이만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만한 것을 계속 확장해서 슈퍼컴퓨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미 작년에 슈퍼컴퓨터를 처음으로 테슬라가 설치를 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거는 엔비디아의 GPU를 썼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썼는데, 처음으로 컴퓨터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FSD 연산 FSD에 그 아까 말했던 40만 명이 올려주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자율주행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자율주행의 속도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자율주행 된다, 이건 거짓말이다. 희망사항이다. 우리가 네, 이런 슈퍼컴퓨터를 이제야 도입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 이 그림 보십시오.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테슬라가 내년 10월까지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100플롯이에요. 플롯라고 해서 연산 방식이죠. 엑스트라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GPU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냐면, 엔비디아의 A100이 여러분 물론 H100이 더 좋습니다만 A100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30만 개가 들어간 효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나오는 것은 A100 겨우 10만 개 들어가는 거가 올해 내년 1월에 가동이 된다라면, 이것만 해도 베스트 5에 들어가요. 전 세계에서 슈퍼컴퓨터가. 근데 30만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요번에 여러분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랑 A100 GPU 10만 개 사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난리가 나가지고 중국에다가 A100 팔지 말아라. 이러한 지금 나오면서 반도체 가격이 훅 떨어지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10만 개 살 때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랑 계약한 것이 100억 달러예요. 100억 달러 하면은 우리나라 10조죠. 네. 10조가 넘는 돈이죠. 14조. 이렇게 되는 돈이죠. 네. 근데 30만 개가 들어간 효과를 가지고 되는, 그러니까 이 자체 다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칩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걸 안 사는 거죠. 요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는 슈퍼컴퓨터가 내년 10월 정도에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내년 10월 정도 되면은 그 칩을 설계한 거죠. 생산까지 한 건 아니고. 설계한 거죠. 네. 설계하고 생산은 뭐 저기 좋겠죠. 뭐 TSMC TSMC나 좋겠죠. 네,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테슬라의 FSD에 최적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FSD는 두 가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슈퍼컴퓨터는 두 가지를 연산합니다. 하나는 FSD용으로 미국의 북미의 거리에서 이러한 컴퓨터 비전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옵티머스용, 공장에서
사물들을 보게 되는 이걸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테슬라는 자율주행하고 옵티머스, 즉 공장에서의 로봇 부분까지도 다 같이 하는 이 슈퍼컴퓨터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 이것이 완성된다면 저는 테슬라 인사이드는 가능해질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 인사이드가 가능해지는 것은 203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2030년 이후가 되면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카 컴퍼니에서 서비스 기업, 즉 AI 컴퍼니로서 갈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당장 AI 컴퍼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가 제가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총평 좀 해주시죠. 일단은 돈을 벌어서 누적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다 연관돼 있네요. 네. 하나라도 따로 노는 것들이 없네요. 네. 예를 들면 프로세스를 왜 혁신하느냐, 비용 절감. $20,000짜리 저렴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되게 키포인트예요. 네. $20,000 미만은. 차를 왜 그렇게까지 $20,000을 만들어서 보급하느냐, 소프트웨어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소프트웨어의 인스톨드 베이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야 거기에서 서비스 비즈니스를 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다 연결되어 있고, 뭐, 네. 왜 그 NACS로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네. 스테이션이 늘어나고 이제 인프라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완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애플스러운 수직적 통합도 가능하고, 네. 안드로이드와 같은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고, 되게 큰 회사구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카 컴퍼니적인 측면에서의 수직적 통합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네. 여러 AI 컴퍼니적인 측면이 다 상호 연관이 되어 있구나. 네네. 잠재력이 네. 아직도 더 있는 회사구나.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조정 기간도 분명히 오겠죠. 예를 들면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 예를 들면 중국에서 되게 성장을 했지만 바이트댄스한테 1위 자리를 놓쳤다. 이런 것들 유럽 시장에서 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 이번에 1사분기 때 유럽에 있는 자동차들이 중국에 수출한 전기차보다 중국에 있는 전기차를 유럽에 수입한 양이 더 많아졌어요. 처음으로. 이게 처음으로 크로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정도로 강력한 전기차 국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사실은 이 수출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지연시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유럽은 본격적으로 가서 중국 차가 훨씬 더 많이 팔렸다라는 것들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소식이 나올 때 바이든스가 치고 나오고 올 때 테슬라의 주가가 조정을 맞을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사이버 트럭이 이제 올해 9월이나 10월에 나올 텐데, 사이버 트럭이 뭐 나오자마자 좀 사고가 난다든지, 뭐 뭔가 운전하는데 뭐 뭔가 불편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나오면 조정을 좀 맞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가장 크게는 미중 갈등이죠. 가장 큰 테슬라의 위험 변수는 미중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테슬라의 중국 공장이 땅이 공산당 거예요.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나가면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장 자체도 제일 큰 시장인데 테슬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거고, 그래서 미중 갈등의 이 심화가 테슬라의 주가에는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고, 또 중국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면, 중국 경기가 침체가 돼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또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정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펀더멘탈 상으로는 2030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밸류가 하나하나씩 쌓아져서 카 컴퍼니에서 흔히 말하는 서비스 컴퍼니로 분명히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다 가지고 있고, 다 이미 설계되어 있고, 이미 다 준비가 하나씩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투자자라면 이런 퀘스천을 드릴 것 같아서, $20,000 차 만들긴 중국이 더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BYD가 그런 가격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뭐 알리바바에도 보면은 뭐 되게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저가형 자동차에 이런 소프트웨어 반드시 입혀야 되죠. 그러니까 즉 저가형 자동차만 파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가형 자동차에 안드로이드 폰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있어야죠. 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앱스토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측면에서는 확실히 비교 우위가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홍강에서 만드는 차 훨씬 싸잖아요. 네. 지금 $10,000에 팔잖아요. $8,000 이렇게 파는 홍강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지금 나오는 차 있거든요. 상하이 자동차에서 파는. 홍강이라는 자동차 지금 쿠팡에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홍강 하면은 수입하실 수 있으세요. 되게 싸요.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는 전기차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밸류에이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볼 만하네요. 네. 이제 중국에서 싼 차가 나왔는데 과연 얘네 OS 수준이 어떠한지도 조금 네. 투자로서는 한번 관찰을 해봐야겠네요. 이런데 예를 들자면은 테슬라 인사이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에서도 충분히 안드로이드를 선택하듯이, 샤오미가 예를 들면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만들면 샤오미도 분명히 OS를 집어야 되는데,
샤오미가 지금부터 OS 개발하기 위해서 수천억 달러를 쓴다? 그럼 회사 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샤오미도 전략적으로 테슬라 인사이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근데 겁니다. 테슬라가 안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곳에는. 그건 이제 상황 판단하는 거죠. 네. 네. 테슬라가 전략적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작년에 300달러 할 때 테슬라 주식을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아직도 손해 보신 분들, 물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어떤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2026년에 충분히 500달러까지는 갈 가능성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상상의 날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라는 거. 네. 네. 물리신 전 분들. 충분히 사실 투자자들이 이게 중요해요. 버틸 만한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해요. 존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존엄하게 버티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버틸 만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버틸 만한 이유를 되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네. 워렌 버핏 막 조언 같은 거 막 살펴보는 거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언이 뭐냐면 워렌 버핏이 화를 잘 안 내세요. 네. 그래서 좀 되게 그래서 좋아하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제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워렌 버핏이 월 정기 그거 하잖아요. 주주총회 같은 거 하잖아요. 왔는데 어떤 되게 당찬 여고생인가 누군가가 자기가 지금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3,000불 정도 모았는데 여기다 어디다 투자하면 좋겠냐고 워렌 버핏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투자하지 말라고, 합격하라고. 비슷한 얘기 했는데 본인한테 투자. 으흠. 본인이 공부 많이 하시고 꿈에다 투자하시라고. 지금 그 3,000달러 투자하는 거 어떠한 의미도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약간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소확개미 구조대를 듣는 분들이 이 시간을 뭐 존엄하게 버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150만 원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저한테 투자해야 되나? 네? 영수님은 여고생이 아니시니까 이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공부하는데 투자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시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투자하는데 되게 존엄하게 버티는데 도움이 됐을 만한 컨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기업으로 인사드리겠죠? 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